한국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UAE가 자신들의 땅에 제2의 한국을 세운다는 이 폭탄 발표를 하면서 외신들은 일제히 이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이 독자적인 관할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이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바로 두바이 토우국,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일카시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이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이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이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일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이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이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이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이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45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디 술탄 빈 모하메드 일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이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이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이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이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이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의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 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이 딜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이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상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선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이 BED,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베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65억 5천만 원으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독일과 일본, 대만 역시 타국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의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